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죠.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딸 하나 키우며 그저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퇴근길에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남편 차를 들이받았죠. 남편은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오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을 되찾을 수도 돌아가시지도 않은 채 그렇게 시간만 흘렀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예금으로 버텼어요. 그 다음엔 적금을 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팔았죠. 월세집으로 옮겨서도 병원비를 댔습니다. 보험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5년 동안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김포에 있는 땅 1,500평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험지라 팔리지도 않았어요. 경사가 심하고 접근성도 나빴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중개사는 개발이라도 되지 않으면 팔기 힘들다고 했어요.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막막했습니다. 쌀독이 바닥났어요. 냉장고는 텅 비었죠. 공과금 고지서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남짓,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라는 건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찾아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죠.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반가웠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딸과 사위 둘 다 일을 해야 해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라에 있는 집에서 주 4회 손주들을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죠.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00만 원이면 생활비가 해결돼요.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서 일하는 건 왠지 불편할 것 같았어요. 가족인데 돈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 껄끄러웠죠. 글쎄다.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부탁이야. 우리 애들 엄마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절실했으니까요. 쌀독이 바닥났고 공과금은 밀려 있었습니다. 알았다. 손주들이나 봐주는 거라면 괜찮겠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사위도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라에 있는 딸의 집으로 출근하기로 했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4번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침 9시까지 가서 저녁 6시까지 있기로 했어요. 딸네 집을 나서며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당장 굶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가족인데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참 예쁘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빈 냉장고 앞에 섰어요. 다음 주부터는 쌀도 사고 반찬도 만들 수 있겠죠.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적어도 당장의 불안함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어요. 청라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8시 반에 집을 나섰죠. 딸네 집에 도착하니 정확히 9시였어요. 엄마 왔어? 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손주들도 달려와 안겼죠.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에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았어요. 딸과 사위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엄마,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서 먹이면 돼. 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애들 오후에 간식 챙겨주고 3시쯤 낮잠 재워줘.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괜찮았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점심 데워서 먹이고 낮잠 재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저도 소파에 앉아 쉴 수 있었죠. 간혹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블록놀이를 함께 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죠. 딸도 퇴근하면 항상 고맙다고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마음 편하게 일해.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보는 큰돈이었어요. 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쌀도 사고 반찬 재료도 샀죠. 밀린 공과금도 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위가 퇴근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설거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침에 바빠서 못했네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부탁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설거지를 했죠. 역시 장모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위가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에는 다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주방 정리 좀 해주세요. 요즘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저는 또 알겠다고 했어요. 주방 선반을 정리하고 냉장고도 닦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거실 청소를 부탁하더군요. 진공 청소기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빨래를 개달라는 부탁도 들어왔어요. 장모님이 해주시면 정말 깔끔하거든요. 사위는 항상 웃으며 부탁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느새 제 일은 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도착하면 싱크대부터 확인했죠.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들 밥을 먹이고 거실을 청소했어요. 오후에는 빨래를 개고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72살의 몸으로는 버거웠어요. 허리가 쑤셨습니다. 무릎도 아팠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파스를 샀어요. 진통제도 사왔죠.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딸내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딸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죠. 저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도 푸석푸석해 보였죠.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응. 요즘 일이 많아서. 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저는 차마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딸도 충분히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엄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딸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허리를 주무르며 창밖을 바라봤죠.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절실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 왔습니다. 또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것들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손주들이 깨어나기 전에 마쳐야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1시간이 걸렸어요. 손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놀아줬죠. 점심을 준비하고 청소를 했어요. 오후에는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손주를 봐주는 일인가? 아니면 가사 도우미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딸이 퇴근했어요. 저는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먼저 갈게. 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금만 더 힘내줘,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딸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죠. 하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죠. 파스를 더 많이 붙였어요. 진통제도 하루에 2번씩 먹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이 일을 그만두면 다시 막막해질 테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그렇게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새 딸네 집에 다닌 지 석 달째였어요. 몸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죠. 그래도 버스를 타고 청라로 향했어요.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딸네 집에 도착했는데 사위가 아직 있었습니다. 오늘 재택근무합니다. 사위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죠.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어제 깨끗하게 닦았는데 변기 뒤쪽에 때가 그대로 있던데요. 확인 안 하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성껏 했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보기엔 부족한데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72살의 몸으로 무릎 꿇고 화장실을 닦는데 부족하다니.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사위가 주방을 보더니 말했죠. 선반 정리가 엉망이네요. 다시 해주세요. 저는 어제 정리한 선반을 다시 꺼내야 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거실 청소가 문제였습니다. 구석구석 안 하셨네요. 먼지 보이잖아요. 사위는 손가락으로 선반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손주들 돌보고 청소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시기였죠.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오전 내내 청소를 했습니다. 손주들 점심을 먹이고 설거지를 마쳤죠. 오후에 화장실을 닦으러 갔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청소하고 나왔어요. 사위가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혀를 찼죠. 이 정도로는 안 되는데요. 저는 참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처음 약속은 아이들만 봐주는 거였잖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몸도 많이 아프고 청소를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구나. 사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장모님, 우리 집 청소부시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 받으시면서 이것도 못하세요? 사위는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죠. 1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소부라고 했어요. 손주를 봐주러 온 할머니가 아니라 청소부라고 한 겁니다. 그때 딸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딸은 분명 다 들었을 겁니다. 저는 딸을 봤어요. 딸아, 뭐라고 좀 해줘. 엄마를 청소부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니. 하지만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깨물고 서 있었죠. 일찍 들어가세요. 오늘은 피곤해 보이시네요. 사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딸네 집에서 올 수는 없었어요. 그럼 먼저 갈게.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청소부라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저는 청소부가 아니에요. 손주들을 봐주러 온 외할머니인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밖을 봤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딸이 침묵한 게 더 아팠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엄마를 청소부라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병원비 때문에 재산을 다 쓰지 않았다면,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마음은 더 아팠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2살에 남의 집 청소부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게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100만 원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 청소부시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쉬는 날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웠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물만 한 잔 마시고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사과 한마디도 없었죠.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잔뜩 흐렸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참고 다녀야 하나?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고 그만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참고 다녀야 했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라면 딸네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이후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요. 딸의 답장은 짧았어요. 알았어, 푹 쉬어. 그뿐이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9시쯤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고 약국에 갈 준비를 했어요. 진통제가 떨어져서 사러 가야 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보통은 받지 않는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님 맞으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토지주택공사라니. 네, 맞는데요. 김포시에 소유하신 토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땅이 새로운 도로 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담당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하게 됐고요. 보상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보상금이요? 네, 감정평가 결과 약 1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5억.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15억이요? 정말요? 네, 15억 원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종 협의 후 확정되고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죠. 다음 주 수요일에 사무소로 오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 네네. 가겠습니다. 그럼 문자로 일정과 주소 보내드릴게요. 신분증 꼭 챙겨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들은 게 맞나? 15억이라고 했나?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죠. 꿈이 아니었어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포에 있는 그 험지가 15억이라니.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던 땅이었는데 도로가 생긴다니. 갑자기 토요일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청소부시잖아요. 사위의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렸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 이제 15억이 생기는데 말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약국에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죠.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5억이면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로 생활할 수 있죠.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딸네 집에 가지 않아도 돼요. 청소부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갔죠. 엄마, 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앞으로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딸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돈도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가지 않을게. 엄마, 무슨 일 있어? 토요일에 무슨 일 있었어? 딸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할 거야. 엄마, 얘기 좀 해봐. 박서방이 뭐라고 했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며칠 동안 딸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몇 통 왔죠. 엄마, 통화 좀 하자.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토지주택공사 사무소로 갔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서류를 설명해 줬어요. 토지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14억 8천만 원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죠. 세금 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3억 정도 될 겁니다. 13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돈이었어요.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서류 검토하고 최종 승인 나면 입금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사무소를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하늘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혼잣말을 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제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담당자가 확인차 방문했거든요. 이웃 아줌마가 물었어요. 영숙 씨, 김포 땅 팔렸다면서요? 보상금 나온대요. 얼마나 나왔어요? 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나왔어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누군가 15억이라고 말한 모양이에요. 그 소문은 결국 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죠. 엄마, 정말이야? 김포 땅이 팔렸다는 게?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상금이 나왔다면서? 그래, 나왔어. 얼마나? 많이. 저는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일 그만둔 거야? 응.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나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죠. 창밖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벌써 청라로 가는 버스를 탔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왔죠. 엄마, 전화 좀 받아.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할 거야?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딸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죠.
엄마, 문 좀 열어줘.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딸이 현관에 들어섰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딸이 거실에 앉았죠. 저도 마주 앉았어요.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서방이 너무했어. 내가 나중에 혼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엄마를 청소부라고 했잖아. 넌 그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 엄마,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뺐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엄마,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잘해보자. 딸이 애원하듯 말했죠. 아이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 아이들은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그 집에는 못 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참고 갔던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돈 얘기는 왜 해? 우린 가족이잖아. 딸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가족이 그렇게 대해? 엄마, 박서방이 잘못했어. 내가 확실히 말해놨어. 이제 와서 소용없어. 저는 일어섰어요. 돌아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딸도 일어섰습니다. 엄마, 보상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미안해. 그래, 알았어. 이제 가. 저는 현관문을 열었죠.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슬펐죠.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받기로 했어요. 보상금이 들어오면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죠.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예금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관계는 어떠세요? 혹시 재산 문제로 분쟁 소지는 없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유언장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준비하죠. 사무실을 나서며 계획을 세웠어요. 5억으로 작은 아파트를 살 거예요.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고요. 이자로 생활하면 충분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동네 소문은 더 퍼져 있었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포 땅에서 15억 받았다더라. 딸하고 사이가 안 좋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요.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금 입금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들어올 겁니다. 드디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죠. 13억 2천만 원. 세금 제한 실제 받은 금액이었어요.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되어 막막했던 그 시간들. 딸네 집에서 청소부 취급받던 그 모욕.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저는 눈물을 닦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72살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보상금 들어왔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서 난리더라고. 엄마, 축하해. 딸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을 거야. 혼자 사는데 아파트까지 필요해?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필요해. 내 집이 있어야지. 전화 너머로 딸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결국 나왔네요. 돈 얘기가.
안 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가족 아니야? 가족이면 엄마를 청소부라고 해? 그건 박서방이 잘못한 거잖아. 나는 아니었어.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도 가만히 있었어. 똑같아. 엄마,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죠. 더 이상 이런 통화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에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 좋겠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로요. 여러 매물을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내일 현장에 가보기로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20평대 아파트였죠.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아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중개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현금으로 할게요. 매매가는 4억 8천이었어요.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내 집이 생긴다는 게 실감났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돌아보니 사위가 서 있었어요. 딸도 함께였죠. 어떻게 여기를? 장모님과 꼭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들어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어요.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너무 배려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건강도 생각 못하고 일만 시켰죠. 사위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특히 그날 청소부라고 말씀드린 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장모님께 풀었어요. 사위가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건 이유가 안 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딸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못했어. 정말 미안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엄마, 나를 청소부라고 한 사람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억이 생기니까 갑자기 장모님이고 엄마야? 돈 없을 땐 청소부였잖아. 사위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연신 고개를 숙였죠. 딸도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손주들은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너희는 보고 싶지 않아.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는 달랐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없을 땐 청소부 취급하더니 돈 생기니까 장모님이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가 일어나 또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안 돼. 이미 늦었어. 저는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돌아가. 다신 찾아오지 마.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잘못했어. 알아. 근데 용서는 못하겠어. 엄마. 가.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딸 부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이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용돈 봉투를 들고 왔죠. 엄마, 이거라도 받아줘. 필요 없어. 저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 돈으로 살 수 있어. 내 돈 필요 없어. 엄마, 정말 미안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딸이 애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했어?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를 청소부라고 했잖아. 엄마,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오지 마.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딸이 밖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 사진을 봤어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었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들은 정말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갈 수 없어요. 제 자존심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준비 다 됐습니다. 월요일에 오시면 돼요. 드디어 제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래.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딸이 말했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오늘은 아파트 계약하는 날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오셨네요. 이쪽에 앉으세요. 서류를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꼼꼼히 읽어봤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서 4억 8천만 원을 이체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르신 집이에요. 중개사가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묵직했어요. 72살에 다시 내 집이 생긴 겁니다.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거실이 넓게 펼쳐져 있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돈 8억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죠.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죠. 이제는 가격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것들을 골라 담았어요. 좋은 과일도 샀습니다. 비싼 고기도 샀죠. 계산하면서 통장 잠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문을 두드렸죠. 엄마, 나야.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딸이 돌아갔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결정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할 날이 다가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사 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옮겼죠.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도 새로 샀어요. 소파, 침대, 식탁. 모두 제가 고른 것들이었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이 꾸며졌어요. 아늑하고 예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이렇게 편안한 게 얼마만인지.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이야, 나 이사했어. 놀러와.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어디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집을 구경하더니 감탄했죠. 영수가 이 집 어떻게 마련했어? 저는 김포 땅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보상금 받은 얘기도 했어요. 친구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운 거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어요. 친구와 함께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제가 계산했죠. 내가 살게.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친구가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영수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딸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미뤄왔던 검사들을 다 받았어요. 무릎 치료도 시작했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몸을 돌보니 한결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허리 통증도 줄었습니다. 무릎도 한결 가벼워졌죠.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요가도 꾸준히 다녔죠.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갈 생각이었죠. 가끔 손주들이 그리웠습니다. 사진을 보며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참 아름다웠습니다. 72살에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니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청소부 취급받지 않아도 됐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요.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침대였어요. 제가 고른 이불이었죠.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날이 그럴 겁니다. 72살에 찾은 자유, 72살에 되찾은 자존심. 이제 저는 누구의 청소부도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